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문고, 제가 솔박입니다. 잘 있었어요? 오늘은 스토아 학파에 관해 읽겠습니다. 저는 워낙 욕구에 취약한 편이고 많이 휘둘리는 편이라서 오히려 이 금욕주의라는 단어를 타이틀로 내걸었던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살짝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인간에게서 욕구를 빼버리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약간 무기력해지고 그러면서 힘이 들었었는데요. 책을 읽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생각에 기대어 철학하기, 얀 드로스트가 글 썼고요. 유동익님이 옮기셨습니다. 연금술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저자 얀 드로스트는 알랭드 보통에 의해 창립된 네덜란드 인생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얼마 전 읽었던 삶을 사랑하는 기술에서 철학 아카데미는 이 소크라테스의 거리 철학에서 그 근간을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기억이 떠오릅니다. 우리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진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철학적 질문들을 던지고 답을 구하는 연습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저자도 주장하고 고대 철학자들도 이야기하는 무기력의 종식에는 사고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스토아 학파 부분에서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박문고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에피크로스와 동시대인 기원전 301년 키티온의 제논이 창시한 그리스 철학의 한 학파. 인간은 이성적 절제를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핵심 사상이다. 현실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지혜와 윤리적 삶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위해서 자연, 즉 이성과 일치된 삶을 추구했다.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 세네카, 노예 출신 철학자 에픽테토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 스토아 학파의 대표 철학자이다. 스토아 학파와 함께 생각하기.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라. 삶의 행복은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 그 평온함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미 얻은 것을 원하라. 기원전 336년에서 262년 제논. 에피크로스 학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터무니없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학파에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세계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모든 일은 원인과 함께 일어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성에 의해 일어납니다. 에피크로스 학파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자신을 위로하듯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 반면 스토아 학파라면 이미 일어난 비극에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반응했을 겁니다.
반응이 매우 추상적으로 보이는데 우연보다는 필연에 대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추상적인 표현 안에는 깊이 뿌리 박힌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서로 지나다 마주친 것도 순전히 우연일까요? 많은 연인에게 이 마지막 질문은 수긍하기 힘든 가벼운 생각입니다. 스토아파의 세계는 다른 세계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루치아노 데 크레센초가 결혼에 대해 자문하며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다릅니다. 결혼 당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별자리를 눈여겨보는 대신에 미래 동반자가 금욕주의 혹은 쾌락주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아보는 것도 나쁜 생각이 아닐 것이다. 한 집에서 한 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엄청난 이견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제 금욕주의자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소설 스토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전쟁의 세월이 수막처럼 서로 달라붙는다. 스토너는 그 세월을 마치 엄청나고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폭풍을 만난 것처럼 받아들인다. 고개를 떨구고 외투 단추를 채우고 난 다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의 생각을 집중하면서 주인공 스토너의 이 행동은 금욕적 인내력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금욕적이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단어는 존경받을 만한 오랜 철학적 전통에서 유래했으며 적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금욕적인 원칙에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관심, 냉담함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무관심 혹은 아파테이아, 즉 정념을 초월한 상태는 금욕주의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심지어 금욕주의자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금욕주의적 혹은 냉담한이란 단어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의미상 변화를 겪습니다. 냉담함이란 단어가 소극적 혹은 느끼지 못함, 느낌이 없다는 뜻 이외에 오늘날 전혀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감정이란 좋은 겁니다. 감정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하려고 합니다. 금욕주의적 가르침이 세월의 변화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금욕주의적 이해를 원하지 않는다면 약간의 금욕주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욕주의적 이해는 오랜 기간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상당한 오해를 바로잡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실은 자신이 금욕주의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혹은 금욕주의자는 아니지만 금욕주의자가 되길 원할지도 모릅니다. 금욕주의적 여러 가지 생각은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윤리관
에픽테토스. 스토아 철학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규칙은 다르게 보일 것이고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겁니다. 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뛰어난 스토아 철학자로 로마인 에픽테토스가 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나중에 해방되었으나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라면 숙명을 받아들여 평화를 약속하는 철학 학파에 빠질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이 이미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은 수세기를 거치면서 로마인들의 영향을 받아 더욱 실용적인 철학이 되었습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몇 사람만 현명한 상태를 얻을 수 있었고 나머지 인류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토아 학파인 에픽테토스와 세네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덕택으로 모두가 지혜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과 이상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평생 노력해야 좁혀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철학이 하는 일입니다. 즉, 평생 자신이 사용 가능한 철학 사상을 현실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은 반드시 승화되거나 위대할 필요가 없는 여러 분야에서 가능합니다. 고가의 도자기를 떨어뜨려 깨졌다면 이미 철학자가 되기 위한 훈련 중인 겁니다. 그렇게 스토아 학파는 상실, 슬픔, 두려움, 죽음도 따지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아무런 저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비우스 아리아노스가 그가 한 말을 기록해 엔케이 리디온을 편찬했습니다. 제목에 손에 맞는 혹은 손 안에 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이 책은 외투나 바지 주머니 크기에 딱 맞습니다. 엔케이 리디온은 금욕주의 제자들이 의도하는 바였습니다. 그들이 언제라도 들고 다닐 수 있는 실용적인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머릿속에 지니고 다니길 가장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 이 포켓북을 언제든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은 단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다르게 구분합니다. 그는 첫 번째 인생 규칙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힘 안에 있는 것과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기 힘든 외부적 요인으로 고통받거나 노예가 되지 말고 내부적 요인을 통제해서 자유를 얻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는 우리의 힘 밖에 있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고통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누구나 무엇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혹은 구속되지 않는 상태이고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자유라 불렀습니다. 자유는 생각, 판단, 갈망, 선호, 거부 등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그 안에서 우리는 중요하고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과 종속,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모든 것은 우리의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즉,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연현상,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들입니다. 또한 소유, 명성, 위상 같은 것들도 우리를 구속하고 종속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면 좋은 명성이란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에 의해 명성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소유나 위상 등도 모두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으로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이러한 범주에 속합니다. 육체는 병드는 것이고 상처나는 것이며 모든 것에 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서 불변의 자연의 법칙은 우리를 지배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묶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정말 구속하는 것은 이러한 불변의 일들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에픽테토스 또한 우리가 보는 것만 소유하라고 충고합니다. 남에게 속하는 모든 것을 타인의 소유로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구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의 첫 번째 인생 규칙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고통스러운 느낌에게 처음부터 말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라. 너는 느낌에 불과해. 너는 보이는 너와는 전혀 달라. 그 느낌을 조사해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변화시켜라. 첫째로, 그리고 그것이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닌지의 문제를 주로 다루어라. 네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라.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문제야. 나는 이런 것을 매우 잘하는 여자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파티에서 한 남자가 이 여자에 대해 한 차례 듣기 거북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받고 반응하는 대신에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너에게 그대로 돌려주면 좋겠니? 나는 그 말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관심이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그 남자의 관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이 대답으로 그 남자에게 그가 내뱉은 불쾌한 말을 그대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치 바람을 맞으면서 소변을 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타인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지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러한 인간적인 약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삶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의 인생 규칙 20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이 너에게 상처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한 사람이 내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에 불과하다. 우연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고 사악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합니다. 인생규칙 28은
이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내 육체를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에게 준다고 가정해보라. 아주 붕괴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스스로 네 영혼을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너를 모욕하면 너는 완전히 흥분하고 크게 놀라기 때문이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물론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둘에 대한 비교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단 한 개의 바람직하지 않은 손가락만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악을 씁니다. 그렇지만 그 불쾌한 말들을 우리 인식의 세계로 얼마나 깊이 들여보내는지, 기분을 얼마나 상하도록 하는지 알게 되면 어리둥절해집니다. 우리의 육체적 무결정은 분명한 경계를 갖지만 우리의 영혼은 경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무결성은 분명한 경계를 갖지만 우리의 영혼은 경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영혼은 전염병처럼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오고 그 사람은 말을 하는 손가락으로 어디라도 찌릅니다. 타인은 어쨌거나 복잡한 문제를 만듭니다. 에픽테토스가 타인을 우리의 힘 밖에 있는 두 번째 부류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양동이로 물을 퍼붓듯이 소나기가 머리 위에 쏟아진다면 화를 내지 않기 위해 호흡을 계속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은 소나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소나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그럴까요? 대략 두 종류의 무기력감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변화할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는 데에서 야기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힘 밖에 놓인 것과의 싸움 혹은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닮은 점이 있고 종종 겹치기도 하지만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결코 죽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이 두 가지 종류에 모두 속합니다. 다른 사람과 지내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두 번째에 속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에게 강요할 수도 없고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만약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당연시한다면 행동에 대해 저항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교육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면 첫 번째 종류의 무력감이 적용됩니다. 타인을 비롯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러저러한 것을 오래 생각할수록 비록 내 마음과는 반대지만 에픽테토스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나는 동시대 사람들을 변화하지 않는 존재로 대하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것을 들을 수 없다면 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말하거나 대답할 수 없다면 입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말을 걸 수 있고 책임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살만하게 유지하기 위해 나는 에픽테토스의 인생규칙의 장점을 이용하기 원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네 번째 인생 규칙에서 계획하는 모든 것은 우선 무엇을 정확히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목욕탕에 가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이 튀겨 묻을 수 있고 심지어 주먹질을 당할 수 있으며 욕설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도난을 당할 수도 있다. 미리 그런 생각을 상상 속에 그려본다면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될 것이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싶은데 나의 의지가 본질과 어우러지는지 살펴야겠다는 생각을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에 적용하라.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중적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야 본질과 일치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극장은 훌륭한 연습장입니다. 온전히 평온한 가운데 영화를 즐길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극장을 찾는 것은 괴로운 상황을 주문하는 겁니다. 나는 영화 상영 중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나 포테이토 칩 봉지를 크게 부스럭거리면서 뜯고 내용물을 우적우적 씹어먹는 것을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상영 중에 휴대폰을 끄고 사람들이 나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려고 수시로 화면을 밝게 비추지 않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하자면 누구나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극장이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나는 왜 거기를 가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극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 위해 갈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고 혹은 나와 동시대 사람들을 훈육시키기 위함 때문일까요? 이 마지막 것을 하길 원하는 분에게 부디 영화를 잘 보시라고 기원하겠습니다. 이웃과의 불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극장에 가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이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득을 볼 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웃이 없습니다. 더욱이 나 자신을 잘 아는 나로서는 잘못된 이유로 멀리 도망가는 것을 패배로 경험할 겁니다. 나는 전에 살던 집에서 오랫동안 위층에 사는 이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마루에 카펫을 깔지 않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쿵쿵 뛰는 것처럼 시끄러웠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음주를 심하게 하면 듣기 역겨운 음악까지 틀었습니다. 게다가 엄청 큰 목소리로 웃기지도 않는 창법으로 엉터리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매일 밤, 매일 이른 아침 어떤 여자와 요란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냥 참고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논리적 사고의 결과 이것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이웃집 남자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지 폭풍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는 기후학적인 필연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웃집 남자는 자신의 소리를 의식적으로 나를 향해 내려보냈습니다. 나의 생각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배를 눌러보기도 하고 정중히 부탁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의자로 나의 침실의 천정을 두드리기도 하고
주택조합 직원들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웃집 남자는 자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스토아 철학자는 나에게 그만두라고 충고했고, 나의 관심을 이웃집 남자로부터 이웃집 남자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은 조절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의 머리 위에 사는 동안 나는 나의 생각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에 관한 소문이나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력감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기 원한 사람에게는 괜찮은 연습입니다. 사람을 비유로 예로 들지 않더라도 큰 호기심을 일으키는 소문은 물에 던져진 돌처럼 점점 더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해였을까요? 악이든 아니든 소문은 메마른 들풀에 붙는 불처럼 번집니다. 그것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대책이 없는 경험입니다. 그 사람이 소문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한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실제로 통제할 수 없고 그들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아무런 힘이 없이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사악한 말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라고 조언하며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문은 우리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평판이며 우리가 아무리 직접 지휘하길 원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버려둬야 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결국 그들의 문제입니다. 누가 너를 나쁘게 대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라. 그는 네 생각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착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끈 사람의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 상황과 비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틀린 주장을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장이 희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각한 사람이 희생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그의 시각이야 하고 반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뢰할 가치가 있는지는 결코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뢰라고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것은 지식이고 학문입니다. 불신의 계기가 없는 한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신뢰가 시험에 들게 될 때에야 신뢰가 말로 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뢰는 일종의 믿음이고 보지 못한 것의 증거이며 내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한 군데라도 잡을 수 있어서
예기치 않게 바닥에 쾅 떨어지지 않기만을, 오직 안전하게 떨어지기만을 바랄 수 있습니다.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은 시멘트가 아니라 신뢰이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는 그런 부서지기 쉬운 접착제 위에 너무 많은 신뢰를 쌓지 말 것을 충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교정하려는 대신에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끔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지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 인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우리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와 반박을 통해 형성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다면 나는 내가 자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사람들 주변에 있음으로써 그들이 자신이 누군지 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누군지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독립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생성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이란 환상입니다. 이러한 자아인식의 사회적 구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평판과 고유 가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소문과 뒤통수 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체성의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않을지 선택하는 기술에 관한 문제라는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소문과 뒤통수 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체성의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않을지 선택하는 기술에 관한 문제라는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게 해줍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은 욕심입니다. 평생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 지내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자존심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적당한 금욕주의적 저항은 필수입니다.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스토아 철학이 임시로라도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친구는 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움츠려야 할 순간도 있을 겁니다. 독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언제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한 책망 대신에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악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과관계적 사고는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종 응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비우호적으로 대하면 즉시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러지? 혹은 그의 행동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판단합니다. 그가 방금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혹은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면 이 새로운 소식을 우리의 판단에 추가시킵니다. 분노의 대부분은 이해하면서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계속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비이성적으로 노여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에픽테토스는 그의 5번째 인생 규칙을 이렇게 마칩니다. 철학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실패에 대해 다른 사람을 책망할 것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철학자도 아니고 박식한 현자도 아니다. 이 마지막 말은 너무 심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픽테토스의 이 말은 우리의 철학적 소양이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혼자 서 있지 못합니다. 고립되어 떠돌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안에, 알고 있는 인류 안에 생겨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철학은 윤리학이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잘 어울려 지내려는 소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책 읽었습니다. 삶이라는 게 연습하다가 끝나는 길이로구나 싶어요. 무엇에 대한 냉담함인가, 금욕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기대의 결과 속에 숨어 있었던 내 감정을 조정하는 나의 욕망에 대한 냉담함, 그런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그 기대에 대한 결과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 안에 있는 것과 힘 밖에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외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늘 노력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힘들었군요. 외부에 있는 것, 내부에 있는 것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바꾸려고 오늘도 연습해야겠습니다. 더 나은 한 걸음을 위해 책 읽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연습 많이 합시다, 친구들. 안녕.